소개해 주세요. 그 피난 시절에 부산에 대한독이라고 이 그릇 공장이 있었는데 영도에 거기 이제 저 작가들이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결국 뭐 어떤 돈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뭐 밥 먹이 주고 뭐 이런 정도 시절이었는데 그 이제 이중섭 선생은 이 독이 그림이 자기가 자신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재니까 뭐 아무거나 다 잘하고 이럴 줄 알지만은 이중섭 선생은 자기가 못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선생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신문사에서 그 사파 그리달라고 이런 거 왔을 때도 자기는 하이힐 신은 이 여자를 그릴 자신이 없다고 이래가 이제 거절한 적이 있는데 그렇듯이 이제 이 독이도 다른 작가들이 가서 다 그리는데 이중섭 선생은 이제 자신이 없다 해서 이제 안 그린 거지요. 근데 다만은 이제 그 그리는데 놀러 오고 이랬나 봐요. 근데 이제 황 선생이 이렇게 하루는 보니까 이중섭 선생이 너무 많이 굶은 것 같아서 그 영도 독이는 10권을 주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이제 밥하고 교환해가 먹는데 야 이건 나는 오늘 저 점심을 먹었으니까 이거 너가 좀 먹어라 이래가 줄 때 먹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황생은 한테 굶는 거지. 그래가 이제 이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그 저 이중섭 선생 보고 그래 식사 해보니까 어떻더냐 이래 물으니까 이중섭 선생 얘기가 너가 굶고 내한테 준 걸 아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먹는 걸 포기했다고. 이래서 뭐 황 선생이 이중섭하고 말이지 그러면 차라리 내한테 바로 도로 주지 말이지. 나도 굶고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근데 막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은 역시 그 참 순수하다는 게 그냥 느껴지잖아요.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춘성 선생님께서 그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이 짧은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이렇게 가족들하고 그 짧은 시간 외에는 다 흩어져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 당시 6.25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신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사람이 가족 부양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위 그 친정으로 그러니까 그 이남덕 여사가 일본 여성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이제 가족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그리고 곧 데리러 가마 했는데 이제 결국 오도 가도 못하고 서로 헤어진 그런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이산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그 그림들, 그런 그 가족들과의 헤어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그림들을 남겨서 우리들한테는 더욱더 이렇게 좀 애절하게 느끼게 하기도 하죠. 작품 속에 들어가 있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길 떠나는 가족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바로 일본에 간 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제 넣어서 보냈던 그런 그 그림인데 이중섭의 그림 중에 보면 많은 그림들이 그 편지에 넣거나 엽서에 그린 그림도 많거든요. 여기서 마치 보면 소달구지를 타고 피란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큰 집 사서 아주 좋은 동네로 이사가는 듯한 그런 흥겨운 느낌도 나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가족들을 떠나보내지만은 일본으로 그 떠나보내는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애써 즐거운 것처럼 그린 그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앞에 보면은 이제 소를 끌고 흰 옷을 입은 게 아마 이중섭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파란 치마를 입은 게 이제 그 부인이고 아이들 둘이 그 술에 실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보를 가는 놀러를 가는 듯한 그런 그 역설적인 비애미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 역설적이지만 사실은 이중섭 선생님이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만들어낸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글쎄요, 그 화가들의 고통, 아픔이 우리들에게는 그림을 보는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된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화가들은 그런 그 운명을 지고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들의 아픔이 우리들의 행복이 된다. 참 역설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묘한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사는 게 다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근데 한 가지 또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게, 아니 저렇게 천재적인 작가였으면은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까요? 전쟁이라는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 당장 내일 사는 것이 지금 당장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시절에 그림을 산다. 그랬겠네요. 그림을 사준다. 이건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당시로 상당히 네, 어려웠던 그랬을 일이 것 아닌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중섭의 생을 하나하나 알고 보니까 작품 하나하나 역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불운했던 천재 화가 이중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BS 문화센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중섭 작가의 그림이 진짜다 아니다. 위장 논란이 있었거든요. 우리 신 선생님께서는 그 감정도 하시잖아요. 이때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나라가 너무 요란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언론이. 네. 말하자면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요란스럽게 함으로 해서 더 혼돈에 빠뜨리는 거. 자, 이런 그때 당시는 사태가 아니었나. 왜냐하면은 어떤 작품이 정점에 오르게 되면은 그것을 연구를 하고 진지하게 그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언론에서 그걸 편가르기처럼 무슨 국민학교,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천군백군 만들어가지고 자꾸 부추기니까 이 사태가 험악해지고 양쪽이 다 날카로워지니까 네. 거기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이중섭 화백의 작품 두 점을 준비해 봤어요.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위작으로 판명이 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진짜인 거 어떤 게 위작인지 한번 판명해 보시겠어요? 용진 씨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와, 아까 근데 그 봤을 때 제 네. 눈에 들어왔던 손은 왼쪽 소였거든요. 왼쪽 거. 예, 저는 왼쪽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른쪽 손은 약간 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외국소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왼쪽 소가 조금 더 이중섭 화백의 작품일 것 같고, 네. 오른쪽은 뭔가 더 많이 손본 것 같은 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 네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신 있다. 나 좀 맞을 것 같아. 예, 저도 그죠? 왜냐면 그 갈비 이런 힘줄 같은 게 네. 아까 약간 비슷한 느낌을 그쵸? 받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어때요? 결과를 좀 알려주신다면? 글쎄요. 바르게 보신 것 같은데요. 아, 중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은 누가 먹어봐도 맛있다는 겁니다. 예,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위작, 진작 이거 가지고 되게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일반인들이 봐도 가짜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오묘한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군더더기가 많죠. 네. 진짜처럼 보이려고 화장을 많이 한 느낌이 네, 들거든요. 뭔가 이 말이 많거나 뒤에 뭐 좀 증명한다고 뭘 붙이는 게 많으면 늘 좀 문제가 생긴 그림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중섭 화백의 생애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품까지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아픔까지도요. 오늘 두 분께서는 이중섭 화백에 대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중섭 화백을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요, 이중섭 화백을 제가 보기엔 너무 신화한 네. 천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 상황, 그리고 그가 처했던 가족들과의 이별,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작가의 일상사, 내지는 개인사에만 관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야, 이중섭이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그 뜨겁게 논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중섭의 그림이 소위 표현주의적인 매우 야수파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그 미술의 경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1930년대 한국에 도래하는 예술 지상주의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나 그 당시의 문학이나
그 당시의 미술이나 다 비슷한 논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태어난 그런 그 그림이다라는 점도 좀 우리가 아울러 봐야 될 게 아닌가. 너무 작가의 천재성에 내려돼서 또 다른 것들을 놓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재에 대한 예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신 선생님은 소감이 어떠셨어요? 오늘 이준석 작가를 함께 해보셨는데. 네, 오늘날 뭐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보면은 다 그 자녀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기러기 아빠들이 많죠. 네. 근데 이중섭 선생이 기러기 아빠의 원조죠. 원조인데 그래서 뭐 가족도 같은 걸 많이 그리고 우선 그 또 이중섭 하면 너무 소작품에만 치우치지 말고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른 분야도 상당히 폭넓게 그 좋은 공감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돼가 있으니까 좀 골고루 네. 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저도 예. 이중섭 작가 하면 소만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용진 씨는 뭐 깨달은 거 없을까요? 나중에 네. 뭐 이렇게 뭐 배우자나 자식이 생기면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세대에서 살고 있지 않나 맞아.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차홍 씨. 그녀가 왔다. 셀프 헤어법의 전도사 헤어 디자이너 차홍. 하셔서 얼굴을 보완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머리 하나로 10년 젊어지는 비법. 어려 보이고 싶으실 때는요. 앞머리를 조금 이렇게 내리는 거. 앞머리와 옆 헤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마법. 얼굴이 짧아지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화하거든요.